옛날 옛적 도성 한 구석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김씨성을 가진 한선비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군자는 일이 잘못되면 제 탓을 하고 소인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한다. 그의 고향은 동쪽 바닷가의 아늑한 마을이었지만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내와 굳게 약속하고 홀로 도성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부인, 내 반드시 뜻을 이루고 금이 환영하겠소.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시옵소서. 첩은 서방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은 흘러 김선비는 7년 동안 낙방에 쓴 잔만 거듭 마셨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기나긴 타향살이에 지친 김선비는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 도저히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구나.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굳게 했던 약조를 뒤로 한 채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강원도 어느 험준한 산마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아내가 있는 집이로구나. 어서 가야겠다. 한시라도 빨리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해가 저물고 있었음에도 그는 고개를 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고 설상가상으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러다간 산짐승의 밥이 되겠구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산중턱에서 따스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불빛을 향해 다가가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주막에 들어서자 고운 자태의 주모가 나와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비님. 험한 산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길을 수십 번 넘었어도 이런 곳에 주막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려. 저희 주막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답니다. 선비님께서 매번 무심히 지나치셨던 모양입니다. 주모의 상냥한 목소리에 김선비는 이제야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랬던 모양이구려.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겠소. 주모가 내어준 물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자 그제야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모의 얼굴은 달빛처럼 하얗게 빛났고 잔잔한 미소는 지친 나그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모라기보다 깊은 규방에 숨겨진 귀한 규수 같구나. 김선비가 주모의 미모에 감탄하는 사이 그녀는 그를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으로 드시지요. 곧 따뜻한 음식을 내오겠습니다. 방 안은 허름한 외관과 달리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향일까?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밀려드는 피로에 김선비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김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구시오? 선비님, 너무 일찍 잠드셔서 시장하실 것 같아 야참을 좀 차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주안상을 든 주모가 고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선비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론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시오. 방 안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모는 연신술을 따랐고 김선비는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아름다움에 점점 취해갔습니다. 오랜 세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주모를 품고 싶었지만 내일 만날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모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드릴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오늘 밤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녀의 말에 김선비는 깜짝 놀라 말이 막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품고 싶었지만 그의 양심이 거세게 외쳤습니다. 속마음, 오늘 밤 이 여인과 몸을 섞고 나서 내일 무슨 낯으로 부인을 본단 말인가?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굳은 마음을 먹은 김선비는 아쉬움을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지척에 아내를 둔 몸이니 그대의 청을 들어주기 어렵겠소. 그대가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 부디 오해는 마시오. 그러자 주모는 슬픈 눈빛을 하고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편히 쉬시옵소서. 다음 날 똥이 틀 무렵 김선비는 서둘러 주막을 나섰습니다. 주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집안일을 하던 부인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 서방님. 어인 일로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당신이 너무도 보고 싶어 한다름에 달려왔소. 부인은 어이없는 듯 웃었지만 이내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란히 자리에 누운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세한 후에 돌아오시겠다는 약조를 어기셨으니 오늘 하루만 머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도성으로 돌아가시옵소서. 김선비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7년 만에 아내를 품에 안자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알겠소. 날이 밝는 대로 돌아가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다시 험준한 산길에 올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과거 공부가 이 끝없는 산길 같구나.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넘다 보니 날이 다시 어둑해졌고 어제 들렀던 주막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주막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주모, 잘 계셨소. 내 오늘 밤도 여기서 묵고 가겠소. 하지만 주모는 김선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시든지요. 기분이 찜찜해진 김선비는 주모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모, 혹시 주모시오? 무슨 일이시여요? 오늘은 지난번에 그 생각이 없는 게요. 그러자 주모는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혀 없사옵니다. 아니, 그럼 지난번에는 어찌 그런 말을 했소? 이제는 그것이 없사옵니다. 없다니, 도대체 무엇이 없다는 말이오? 김선비가 되묻자 주모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사람의 관상을 보는 작은 재주가 있사옵니다. 지난번 선비님을 뵈었을 때 선비님의 관상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귀한 자식을 얻을 상이었습니다. 허나 오늘 선비님의 상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한 말이오? 선비님의 관상이 바뀐 이유는 부인께 그 귀한 기운을 모두 쏟아내고 오셨기 때문이지요. 김선비는 몸이 달아 물었습니다. 그럼 내 관상이 달라져 오늘 밤 나와는 동침하지 않겠다는 말이오? 예, 이제 저는 선비님과 몸을 섞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김선비가 실망하자 주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10달이 지나면 부인의 몸에서 선비님의 상서로운 기운을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허나 그 아이가 7살 되는 해에 반드시 호한, 즉 호랑이에게 해를 입는 일이 있을 것이니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무어라! 내 아이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화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시오. 뒷산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나무를 1000그루씩이나? 예, 한 그루도 모자람 없이 1000그루를 심으시고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아이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 밤나무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쉽게 좀 말해주시오. 지금은 설명을 드려도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주모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김선비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성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지만 주모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고향집에서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각까지 주모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자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선비는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뒷산에 올라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7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는 주모의 말대로 아들을 집안에서만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뒷산에는 어느덧 1000그루의 밤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을 쓴 한 노승이 김선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스님, 안으로 드시지요. 웬일이십니까? 나는 나라의 명을 받아 큰 인재가 될 아이들을 찾아 기르는 사람이네. 이 집에서 큰 인물의 기운이 느껴져 찾아왔네. 어서 이 집 아이를 내게 보여주시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선비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모의 경고가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제가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선비는 노승을 뒷산으로 데려가 밤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아이가 있습니다. 모두 1000그루입니다. 노승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밤나무의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9수 198, 9수 199. 잠깐. 노승은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김선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가 모자라. 김선비가 놀라 살펴보니 평소 소를 메어놓았던 첫 번째 밤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승의 눈이 붉게 충혈되며 입맛을 다시더니 짐승처럼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느냐? 어서 아이를 내놓아라. 겁에 질린 김선비가 보니 노승의 옷자락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 멀리 숲속에서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를 보아라. 나도 밤나무다. 노승은 소리가 들려온 산중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홍빛 꽃을 피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쳇, 7년을 기다렸건만. 1000그루의 밤나무라니 어쩔 수 없지. 노승은 분하다는 듯이 돌아서더니 순식간에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김선비는 귀한 예물을 챙겨 산마루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주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주막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이 자리였는데. 주막은 어디로 사라졌지? 놀랍게도 주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분홍빛 꽃을 활짝 피운 커다란 나무 한 그루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 제단을 차리고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그 큰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환을 면한 김선비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훗날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큰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맑은 날, 김선비는 아들과 함께 밤나무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기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요? 그건 눈앞에 이익이 크거나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란다. 아버지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그럼. 아비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옳은 선택을 하였기에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이란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수없이 찾아올 것이다. 그럴 때마다 힘들더라도 유혹을 이겨내고 옳은 길을 택해야 한단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옳은 일을 행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 옛날 옛적 도성 한 구석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김시성을 가진 한 선비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군자는 일이 잘못되면 제 탓을 하고 소인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한다. 그의 고향은 동쪽 바닷가의 아늑한 마을이었지만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내와 굳게 약속하고 홀로 도성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부인, 내 반드시 뜻을 이루고 금이 환영하겠소.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시옵소서. 첩은 서방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은 흘러 김선비는 7년 동안 낙방에 쓴 잔만 거듭 마셨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기나긴 타향살이에 지친 김선비는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 도저히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구나.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굳게 했던 약조를 뒤로 한 채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강원도 어느 험준한 산마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아내가 있는 집이로구나. 어서 가야겠다. 한시라도 빨리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해가 저물고 있었음에도 그는 고개를 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고 설상가상으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러다간 산짐승의 밥이 되겠구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산중턱에서 따스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불빛을 향해 다가가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주막에 들어서자 고운 자태의 주모가 나와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비님. 험한 산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길을 수십 번 넘었어도 이런 곳에 주막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려. 저희 주막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답니다. 선비님께서 매번 무심히 지나치셨던 모양입니다. 주모의 상냥한 목소리에 김선비는 이제야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랬던 모양이구려.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겠소. 주모가 내어준 물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자 그제야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모의 얼굴은 달빛처럼 하얗게 빛났고 잔잔한 미소는 지친 나그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모라기보다 깊은 규방에 숨겨진 귀한 규수 같구나. 김선비가 주모의 미모에 감탄하는 사이 그녀는 그를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으로 드시지요. 곧 따뜻한 음식을 내오겠습니다. 방 안은 허름한 외관과 달리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향일까?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밀려드는 피로에 김선비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김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구시오? 선비님, 너무 일찍 잠드셔서 시장하실 것 같아 야참을 좀 차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주안상을 든 주모가 고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선비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론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시오. 방 안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모는 연신 술을 따랐고 김선비는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아름다움에 점점 취해갔습니다. 오랜 세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주모를 품고 싶었지만 내일 만날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모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드릴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오늘 밤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녀의 말에 김선비는 깜짝 놀라 말이 막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품고 싶었지만 그의 양심이 거세게 외쳤습니다. 속마음, 오늘 밤 이 여인과 몸을 섞고 나서 내일 무슨 낯으로 부인을 본단 말인가?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굳은 마음을 먹은 김선비는 아쉬움을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지척에 아내를 둔 몸이니 그대의 청을 들어주기 어렵겠소. 그대가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 부디 오해는 마시오. 그러자 주모는 슬픈 눈빛을 하고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편히 쉬시옵소서. 다음 날 똥이 틀 무렵 김선비는 서둘러 주막을 나섰습니다. 주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집안일을 하던 부인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 서방님. 어인일로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당신이 너무도 보고 싶어 한다름에 달려왔소. 부인은 어이없는 듯 웃었지만 이내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란히 자리에 누운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세한 후에 돌아오시겠다는 약조를 어기셨으니 오늘 하루만 머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도성으로 돌아가시옵소서. 김선비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7년 만에 아내를 품에 안자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알겠소. 날이 밝는 대로 돌아가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다시 험준한 산길에 올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과거 공부가 이 끝없는 산길 같구나.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넘다 보니 날이 다시 어둑해졌고 어제 들렀던 주막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주막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주모, 잘 계셨소. 내 오늘 밤도 여기서 묵고 가겠소. 하지만 주모는 김선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시든지요. 기분이 찜찜해진 김선비는 주모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모, 혹시 주모시오? 무슨 일이시여요? 오늘은 지난번에 그 생각이 없는 게요. 그러자 주모는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혀 없사옵니다. 아니, 그럼 지난번에는 어찌 그런 말을 했소? 이제는 그것이 없사옵니다. 없다니, 도대체 무엇이 없다는 말이오? 김선비가 되묻자 주모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사람의 관상을 보는 작은 재주가 있사옵니다. 지난번 선비님을 뵈었을 때 선비님의 관상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귀한 자식을 얻을 상이었습니다. 허나 오늘 선비님의 상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한 말이오? 선비님의 관상이 바뀐 이유는 부인께 그 귀한 기운을 모두 쏟아내고 오셨기 때문이지요. 김선비는 몸이 달아 물었습니다. 그럼 내 관상이 달라져 오늘 밤 나와는 동침하지 않겠다는 말이오? 예, 이제 저는 선비님과 몸을 섞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김선비가 실망하자 주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10달이 지나면 부인의 몸에서 선비님의 상서로운 기운을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허나 그 아이가 7살 되는 해에 반드시 호한, 즉 호랑이에게 해를 입는 일이 있을 것이니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무어라! 내 아이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화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시오. 뒷산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나무를 1000그루씩이나? 예, 한 그루도 모자람 없이 1000그루를 심으시고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아이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 밤나무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쉽게 좀 말해주시오. 지금은 설명을 드려도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주모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김선비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성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지만 주모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고향집에서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각까지 주모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자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선비는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뒷산에 올라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7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는 주모의 말대로 아들을 집안에서만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뒷산에는 어느덧 1000그루의 밤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을 쓴 한 노승이 김선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스님, 안으로 드시지요. 웬일이십니까? 나는 나라의 명을 받아 큰 인재가 될 아이들을 찾아 기르는 사람이네. 이 집에서 큰 인물의 기운이 느껴져 찾아왔네. 어서 이 집 아이를 내게 보여주시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선비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모의 경고가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제가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선비는 노승을 뒷산으로 데려가 밤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아이가 있습니다. 모두 1000그루입니다. 노승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밤나무에 술을 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9수 198, 9수 199. 잠깐. 노승은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김선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가 모자라. 김선비가 놀라 살펴보니 평소 소를 메어놓았던 첫 번째 밤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승의 눈이 붉게 충혈되며 입맛을 다시더니 짐승처럼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느냐? 어서 아이를 내놓아라. 겁에 질린 김선비가 보니 노승의 옷자락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 멀리 숲속에서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를 보아라. 나도 밤나무다. 노승은 소리가 들려온 산중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홍빛 꽃을 피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쳇, 7년을 기다렸건만. 1000그루의 밤나무라니 어쩔 수 없지. 노승은 분하다는 듯이 돌아서더니 순식간에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김선비는 귀한 예물을 챙겨 산마루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주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주막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이 자리였는데. 주막은 어디로 사라졌지? 놀랍게도 주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분홍빛 꽃을 활짝 피운 커다란 나무 한 그루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 제단을 차리고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그 큰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환을 면한 김선비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훗날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큰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맑은 날, 김선비는 아들과 함께 밤나무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기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요? 그건 눈앞에 이익이 크거나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란다. 아버지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그럼. 아비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옳은 선택을 하였기에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이란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수없이 찾아올 것이다. 그럴 때마다 힘들더라도 유혹을 이겨내고 옳은 길을 택해야 한단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옳은 일을 행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 옛날 옛적 도성 한 구석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김시성을 가진 한 선비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군자는 일이 잘못되면 제 탓을 하고 소인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한다. 그의 고향은 동쪽 바닷가의 아늑한 마을이었지만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내와 굳게 약속하고 홀로 도성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부인, 내 반드시 뜻을 이루고 금이 환영하겠소.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시옵소서. 첩은 서방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은 흘러 김선비는 7년 동안 낙방에 쓴 잔만 거듭 마셨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기나긴 타향살이에 지친 김선비는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 도저히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구나.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굳게 했던 약조를 뒤로 한 채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강원도 어느 험준한 산마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아내가 있는 집이로구나. 어서 가야겠다. 한시라도 빨리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해가 저물고 있었음에도 그는 고개를 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고 설상가상으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러다간 산짐승의 밥이 되겠구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산중턱에서 따스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불빛을 향해 다가가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주막에 들어서자 고운 자태의 주모가 나와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비님. 험한 산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길을 수십 번 넘었어도 이런 곳에 주막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려. 저희 주막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답니다. 선비님께서 매번 무심히 지나치셨던 모양입니다. 주모의 상냥한 목소리에 김선비는 이제야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랬던 모양이구려.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겠소. 주모가 내어준 물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자 그제야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모의 얼굴은 달빛처럼 하얗게 빛났고 잔잔한 미소는 지친 나그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모라기보다 깊은 규방에 숨겨진 귀한 규수 같구나. 김선비가 주모의 미모에 감탄하는 사이 그녀는 그를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으로 드시지요. 곧 따뜻한 음식을 내오겠습니다. 방 안은 허름한 외관과 달리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향일까?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밀려드는 피로에 김선비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김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구시오? 선비님, 너무 일찍 잠드셔서 시장하실 것 같아 야참을 좀 차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주안상을 든 주모가 고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선비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론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시오. 방 안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모는 연신술을 따랐고 김선비는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아름다움에 점점 취해갔습니다. 오랜 세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주모를 품고 싶었지만 내일 만날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모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드릴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오늘 밤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녀의 말에 김선비는 깜짝 놀라 말이 막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품고 싶었지만 그의 양심이 거세게 외쳤습니다. 속마음, 오늘 밤 이 여인과 몸을 섞고 나서 내일 무슨 낯으로 부인을 본단 말인가?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굳은 마음을 먹은 김선비는 아쉬움을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지척에 아내를 둔 몸이니 그대의 청을 들어주기 어렵겠소. 그대가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 부디 오해는 마시오. 그러자 주모는 슬픈 눈빛을 하고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편히 쉬시옵소서. 다음 날 똥이 틀 무렵 김선비는 서둘러 주막을 나섰습니다. 주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집안일을 하던 부인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 서방님. 어인 일로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당신이 너무도 보고 싶어 한다름에 달려왔소. 부인은 어이없는 듯 웃었지만 이내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란히 자리에 누운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세한 후에 돌아오시겠다는 약조를 어기셨으니 오늘 하루만 머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도성으로 돌아가시옵소서. 김선비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7년 만에 아내를 품에 안자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알겠소. 날이 밝는 대로 돌아가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다시 험준한 산길에 올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과거 공부가 이 끝없는 산길 같구나.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넘다 보니 날이 다시 어둑해졌고 어제 들렀던 주막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주막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주모, 잘 계셨소. 내 오늘 밤도 여기서 묵고 가겠소. 하지만 주모는 김선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시든지요. 기분이 찜찜해진 김선비는 주모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모, 혹시 주모시오? 무슨 일이시여요? 오늘은 지난번에 그 생각이 없는 게요. 그러자 주모는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혀 없사옵니다. 아니, 그럼 지난번에는 어찌 그런 말을 했소? 이제는 그것이 없사옵니다. 없다니, 도대체 무엇이 없다는 말이오? 김선비가 되묻자 주모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사람의 관상을 보는 작은 재주가 있사옵니다. 지난번 선비님을 뵈었을 때 선비님의 관상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귀한 자식을 얻을 상이었습니다. 허나 오늘 선비님의 상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한 말이오? 선비님의 관상이 바뀐 이유는 부인께 그 귀한 기운을 모두 쏟아내고 오셨기 때문이지요. 김선비는 몸이 달아 물었습니다. 그럼 내 관상이 달라져 오늘 밤 나와는 동침하지 않겠다는 말이오? 예, 이제 저는 선비님과 몸을 섞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김선비가 실망하자 주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10달이 지나면 부인의 몸에서 선비님의 상서로운 기운을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허나 그 아이가 7살 되는 해에 반드시 호한, 즉 호랑이에게 해를 입는 일이 있을 것이니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무어라! 내 아이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화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시오. 뒷산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나무를 1000그루씩이나? 예, 한 그루도 모자람 없이 1000그루를 심으시고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아이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 밤나무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쉽게 좀 말해주시오. 지금은 설명을 드려도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주모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김선비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성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지만 주모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고향집에서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각까지 주모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자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선비는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뒷산에 올라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7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는 주모의 말대로 아들을 집안에서만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뒷산에는 어느덧 1000그루의 밤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을 쓴 한 노승이 김선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스님, 안으로 드시지요. 웬일이십니까? 나는 나라의 명을 받아 큰 인재가 될 아이들을 찾아 기르는 사람이네. 이 집에서 큰 인물의 기운이 느껴져 찾아왔네. 어서 이 집 아이를 내게 보여주시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선비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모의 경고가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제가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선비는 노승을 뒷산으로 데려가 밤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아이가 있습니다. 모두 1000그루입니다. 노승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밤나무에 술을 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9수 198, 9수 199. 잠깐, 노승은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김선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가 모자라. 김선비가 놀라 살펴보니 평소 소를 메어놓았던 첫 번째 밤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승의 눈이 붉게 충혈되며 입맛을 다시더니 짐승처럼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느냐? 어서 아이를 내놓아라. 겁에 질린 김선비가 보니 노승의 옷자락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 멀리 숲속에서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를 보아라. 나도 밤나무다. 노승은 소리가 들려온 산중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홍빛 꽃을 피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쳇, 7년을 기다렸건만. 1000그루의 밤나무라니 어쩔 수 없지. 노승은 분하다는 듯이 돌아서더니 순식간에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김선비는 귀한 예물을 챙겨 산마루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주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주막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이 자리였는데. 주막은 어디로 사라졌지? 놀랍게도 주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분홍빛 꽃을 활짝 피운 커다란 나무 한 그루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 제단을 차리고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그 큰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환을 면한 김선비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훗날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큰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맑은 날, 김선비는 아들과 함께 밤나무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기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요? 그건 눈앞에 이익이 크거나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란다. 아버지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그럼. 아비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옳은 선택을 하였기에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이란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수없이 찾아올 것이다. 그럴 때마다 힘들더라도 유혹을 이겨내고 옳은 길을 택해야 한단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옳은 일을 행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 옛날 옛적 도성 한 구석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김시성을 가진 한선비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군자는 일이 잘못되면 제 탓을 하고 소인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한다. 그의 고향은 동쪽 바닷가의 아늑한 마을이었지만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내와 굳게 약속하고 홀로 도성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부인, 내 반드시 뜻을 이루고 금이 환영하겠소.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시옵소서. 첩은 서방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은 흘러 김선비는 7년 동안 낙방에 쓴 잔만 거듭 마셨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기나긴 타향살이에 지친 김선비는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 도저히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구나.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굳게 했던 약조를 뒤로 한 채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강원도 어느 험준한 산마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아내가 있는 집이로구나. 어서 가야겠다. 한시라도 빨리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해가 저물고 있었음에도 그는 고개를 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고 설상가상으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러다간 산짐승의 밥이 되겠구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산중턱에서 따스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불빛을 향해 다가가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주막에 들어서자 고운 자태의 주모가 나와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비님. 험한 산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길을 수십 번 넘었어도 이런 곳에 주막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려. 저희 주막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답니다. 선비님께서 매번 무심히 지나치셨던 모양입니다. 주모의 상냥한 목소리에 김선비는 이제야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랬던 모양이구려.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겠소. 주모가 내어준 물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자 그제야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모의 얼굴은 달빛처럼 하얗게 빛났고 잔잔한 미소는 지친 나그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모라기보다 깊은 규방에 숨겨진 귀한 규수 같구나. 김선비가 주모의 미모에 감탄하는 사이 그녀는 그를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으로 드시지요. 곧 따뜻한 음식을 내오겠습니다. 방 안은 허름한 외관과 달리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향일까?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밀려드는 피로에 김선비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김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구시오? 선비님, 너무 일찍 잠드셔서 시장하실 것 같아 야참을 좀 차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주안상을 든 주모가 고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선비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론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시오. 방 안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모는 연신술을 따랐고 김선비는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아름다움에 점점 취해갔습니다. 오랜 세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주모를 품고 싶었지만 내일 만날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모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드릴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오늘 밤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녀의 말에 김선비는 깜짝 놀라 말이 막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품고 싶었지만 그의 양심이 거세게 외쳤습니다. 속마음, 오늘 밤 이 여인과 몸을 섞고 나서 내일 무슨 낯으로 부인을 본단 말인가?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굳은 마음을 먹은 김선비는 아쉬움을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지척에 아내를 둔 몸이니 그대의 청을 들어주기 어렵겠소. 그대가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 부디 오해는 마시오. 그러자 주모는 슬픈 눈빛을 하고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편히 쉬시옵소서. 다음 날 똥이 틀 무렵 김선비는 서둘러 주막을 나섰습니다. 주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집안일을 하던 부인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 서방님. 어인 일로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당신이 너무도 보고 싶어 한다름에 달려왔소. 부인은 어이없는 듯 웃었지만 이내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란히 자리에 누운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세한 후에 돌아오시겠다는 약조를 어기셨으니 오늘 하루만 머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도성으로 돌아가시옵소서. 김선비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7년 만에 아내를 품에 안자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알겠소. 날이 밝는 대로 돌아가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다시 험준한 산길에 올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과거 공부가 이 끝없는 산길 같구나.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넘다 보니 날이 다시 어둑해졌고 어제 들렀던 주막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주막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주모, 잘 계셨소. 내 오늘 밤도 여기서 묵고 가겠소. 하지만 주모는 김선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시든지요. 기분이 찜찜해진 김선비는 주모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모, 혹시 주모시오? 무슨 일이시여요? 오늘은 지난번에 그 생각이 없는 게요. 그러자 주모는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혀 없사옵니다. 아니, 그럼 지난번에는 어찌 그런 말을 했소? 이제는 그것이 없사옵니다. 없다니, 도대체 무엇이 없다는 말이오? 김선비가 되묻자 주모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사람의 관상을 보는 작은 재주가 있사옵니다. 지난번 선비님을 뵈었을 때 선비님의 관상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귀한 자식을 얻을 상이었습니다. 허나 오늘 선비님의 상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한 말이오? 선비님의 관상이 바뀐 이유는 부인께 그 귀한 기운을 모두 쏟아내고 오셨기 때문이지요. 김선비는 몸이 달아 물었습니다. 그럼 내 관상이 달라져 오늘 밤 나와는 동침하지 않겠다는 말이오? 예, 이제 저는 선비님과 몸을 섞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김선비가 실망하자 주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10달이 지나면 부인의 몸에서 선비님의 상서로운 기운을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허나 그 아이가 7살 되는 해에 반드시 호한, 즉 호랑이에게 해를 입는 일이 있을 것이니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무어라! 내 아이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화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시오. 뒷산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나무를 1000그루씩이나? 예, 한 그루도 모자람 없이 1000그루를 심으시고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아이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 밤나무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쉽게 좀 말해주시오. 지금은 설명을 드려도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주모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김선비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성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지만 주모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고향집에서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각까지 주모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자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선비는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뒷산에 올라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7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는 주모의 말대로 아들을 집안에서만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뒷산에는 어느덧 1000그루의 밤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을 쓴 한 노승이 김선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스님, 안으로 드시지요. 웬일이십니까? 나는 나라의 명을 받아 큰 인재가 될 아이들을 찾아 기르는 사람이네. 이 집에서 큰 인물의 기운이 느껴져 찾아왔네. 어서 이 집 아이를 내게 보여주시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선비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모의 경고가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제가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선비는 노승을 뒷산으로 데려가 밤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아이가 있습니다. 모두 1000그루입니다. 노승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밤나무에 술을 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9수 198, 9수 199. 잠깐, 노승은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김선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가 모자라. 김선비가 놀라 살펴보니 평소 소를 메어놓았던 첫 번째 밤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승의 눈이 붉게 충혈되며 입맛을 다시더니 짐승처럼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느냐? 어서 아이를 내놓아라. 겁에 질린 김선비가 보니 노승의 옷자락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 멀리 숲속에서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를 보아라. 나도 밤나무다. 노승은 소리가 들려온 산중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홍빛 꽃을 피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쳇, 7년을 기다렸건만. 1000그루의 밤나무라니 어쩔 수 없지. 노승은 분하다는 듯이 돌아서더니 순식간에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김선비는 귀한 예물을 챙겨 산마루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주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주막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이 자리였는데. 주막은 어디로 사라졌지? 놀랍게도 주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분홍빛 꽃을 활짝 피운 커다란 나무 한 그루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 제단을 차리고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그 큰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환을 면한 김선비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훗날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큰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맑은 날, 김선비는 아들과 함께 밤나무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기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요? 그건 눈앞에 이익이 크거나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란다. 아버지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그럼. 아비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옳은 선택을 하였기에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이란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수없이 찾아올 것이다. 그럴 때마다 힘들더라도 유혹을 이겨내고 옳은 길을 택해야 한단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옳은 일을 행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 옛날 옛적 도성 한 구석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김시성을 가진 한 선비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군자는 일이 잘못되면 제 탓을 하고 소인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한다. 그의 고향은 동쪽 바닷가의 아늑한 마을이었지만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내와 굳게 약속하고 홀로 도성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부인, 내 반드시 뜻을 이루고 금이 환영하겠소.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시옵소서. 첩은 서방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은 흘러 김선비는 7년 동안 낙방에 쓴 잔만 거듭 마셨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기나긴 타향살이에 지친 김선비는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 도저히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구나.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굳게 했던 약조를 뒤로 한 채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강원도 어느 험준한 산마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아내가 있는 집이로구나. 어서 가야겠다. 한시라도 빨리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해가 저물고 있었음에도 그는 고개를 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고 설상가상으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러다간 산짐승의 밥이 되겠구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산중턱에서 따스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지친 몸을